사람이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귀신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에요. 이미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거. 나는 그걸 딸 생일마다 확인하러 갑니다. 오늘도 나는 운전기사를 돌려보냈어요. 혼자 다녀오겠다고. 차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나는 늘 그랬어요. 사람이 많고 말이 많으면 오히려 숨이 막혀서 성공한 사람이라고들 하죠. 사업도 크게 했고 부동산도 꽤 모았고 신문에도 몇 번 났고 상도 받았고. 근데 웃기죠. 돈이 많으면 외로움도 덜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으니까 더 외롭더라고요. 납골당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현관 자동문이 열리는데 그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져요. 여긴 항상 똑같아요. 향 냄새, 대리석 바닥의 차가움, 그리고 사람 마음을 툭툭 건드리는 정적. 나는 손에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웃기죠? 딸 생일 케이크를 납골당에 들고 오는 엄마. 그게 내 삶이에요. 딸 이름은 강민지. 33세 갔어요. 그 아이가 간호사가 됐을 때 나는 제대로 축하도 못 해줬어요. 그때도 나는 회의 중이었고 계약이 걸려 있었고 사람들이 나를 기다린다고 했거든요. 내 입으로 이런 말 참 하기 싫지만 나는 엄마가 아니라 늘 대표였어요. 딸은 사실 남편이 키웠어요. 내 남편 강태수. 세상 제일 다정한 사람이었죠. 딸이 열이 나면 밤새 이마에 물수건 올리던 사람. 학교 상담도 생일 파티도 학부모 모임도. 그 사람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나는요? 나는 돈을 보내면 다 한 줄 알았어요. 그게 내 큰 착각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심장마비로 정말 갑자기 갔어요.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 맞으시죠? 그 한 문자에 나는 잠깐 멍해졌어요. 보호자. 그 단어가 나랑 어울린 적이 있었나 싶어서. 남편이 떠난 뒤 딸은 더 조용해졌어요. 집은 더 넓어졌는데 사람은 더 줄어들었고 나는 더 바빠졌어요. 이상하죠? 보통은 그럴 때 붙잡아야 하는데 나는 그럴수록 더 도망쳤어요. 일로. 일은 배신하지 않거든요. 내가 새벽까지 붙잡고 있어도 일은 조용히 성과를 내주잖아요. 근데 가족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민지가 교통사고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울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장례식장에 화환이 끝도 없이 들어왔고 정치인, 사업가, 기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다들 내 손을 잡고 말했죠. 대표님 힘내십시오. 그래도 자식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말들 속에서 내가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은 하나였어요. 엄마. 민지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를 그렇게 불러줬으면 그걸로 충분했을 텐데.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요. 민지 생일에는 꼭 온다. 그날만큼은 어떤 일정도 잡지 않는다.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속죄가 이것밖에 없어서요. 납골당 안쪽으로 들어가 민지 자리로 걸어갔어요. 나는 늘 같은 길로 걷거든요. 오래된 습관처럼. 그런데 오늘은 발걸음이 이상하게 멈췄어요. 민지 앞에 누군가 먼저 와 있었거든요. 남자 하나. 검은 코트도 아니고 정장도 아니고 약간 낡아 보이는 점퍼. 그리고 여자아이 하나. 아니 아이라고 하기엔 키도 크고 분위기도 묘했어요. 중학생쯤? 10세 14? 그 아이는 민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남자는 손에 꽃을 들고 있었어요. 비싼 꽃도 아니고 동네 꽃집에서 급히 산 것 같은 작은 꽃다발. 둘은 그냥 서 있었어요. 마치 여기가 자기들 자리인 것처럼. 저기요. 내 목소리가 내가 들어도 차가웠어요. 나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금방. 남자가 황급히 몸을 돌렸고 아이도 따라 움직이려 했어요. 그런데 아이만 딱 멈췄어요. 나를 보지도 않고 민지 이름이 적힌 납골함을 끝까지 보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이상한 걸 봤어요. 아이 손에 종이가 있었거든요. 접혀있는 종이. 그리고 아이가 그것을 민지 앞에 살짝 내려놓는 걸 봤어요. 그 종이는 그림이었어요. 연필로 대충 그린 그림. 그런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간호사 옷을 입은 여자가 하나의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그 아래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언니 생일 축하해요. 내 숨이 턱 막혔어요. 언니?
내 딸을 누가 언니라고 불러? 나는 민지와 연락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 아이는 민지를 언니라고 불러요. 그때 처음으로 내 머릿속에 딱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 내 집은 그렇게 밝았는데 내 딸 옆은 그렇게 어두웠구나. 잠깐만요. 남자가 멈칫했어요. 그 그림. 그거 누가 그린 거예요? 아이는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입술을 살짝 깨물고 남자를 힐끗 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무섭다기보다 말하면 안 되라는 눈빛. 나는 그 순간 알았어요. 오늘은 딸 생일을 축하하러 온 날이 아니구나. 오늘은 내가 몰랐던 내 딸의 삶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날이구나. 그리고 그 시작이 이 낯선 남자와 말 없는 10대 여자아이라는 것도 내가 몰랐던 내 딸의 시간 800, 1800. 사람이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 같아요. 나는 민지를 조용한 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말수 적고 불평 없고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 아이. 그게 아니라 그 아이는 말할 사람이 없었던 거더군요. 저기 민지를 어떻게 아세요? 내가 그렇게 물었을 때 남자는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병원에서 강민지 간호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철수라고 했어요. 대형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한다고. 그 말투가 이상하게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처럼. 나는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어요.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내 딸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물었죠. 간호사들 많잖아요. 왜 하필 우리 딸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기억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아이 쪽을 힐끗 보더니 다시 말했죠. 제 딸이 병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묘하게 쿡 찔렸어요. 혼자 있는 시간. 그건 민지가 너무 익숙했던 말이거든요. 아내가 없고 제가 일하느라 아이를 제대로 못 챙길 때가 많았습니다. 야간 근무할 때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나와서 대기실에 앉혀놓고 일을 했어요. 그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구구절절 설명도 안 했어요. 그냥 사실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에서 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때 강민지 간호사님이 아이를 데려가 주셨습니다. 처음엔 잠깐이었는데 그게 하루 이틀. 나중에는 습관처럼 됐죠. 왜요? 내 입에서 나온 질문이었지만 내가 한 질문 같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아이 혼자 두면 밤이 너무 길다고.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민지 아빠가 쓰던 말이었거든요. 아이한테 밤은 길다. 어른보다 아이가 밤을 더 무서워한다. 그 사람도 늘 그렇게 말했어요. 언니가요. 아이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어요. 저한테 책 읽어줬어요. 그냥 자기 집에서 가져온 책이래요. 읽다가 졸리면 그냥 안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머릿속에 너무 또렷하게 그려졌어요. 병원 한쪽 형광등 아래에서 간호사 옷 입은 내 딸이 모르는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나는 그 시간에 어디 있었을까요? 아마 회의실이었겠죠. 그림은요? 내가 아까부터 마음에 걸리던 걸 물었어요. 언니가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림 그리면 마음이 좀 덜 아프대요. 그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조심조심 말했어요. 마치 자기가 울면 어른들이 더 아파할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13살 아이의 표정이었어요. 민지 간호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아이랑 둘이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장례식도 갔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입구에서 돌아섰지만요. 나는 그날 장례식장을 떠올렸어요. 사람들 플래시 조문객 명단.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두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봤어도 몰랐겠죠. 나는 늘 사람을 지위로 봤으니까. 그래도 아이 생일 민지 간호사님 생일에는 꼭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직접은 못해도 여기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어디가 시큰했어요. 이상하죠? 내 딸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나 말고도 있다는 게 고마운데 아픈 거예요.
오늘이 민지 생일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아이 다이어리에 적어놨습니다. 그는 아이를 보며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잊지 않으려고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들을 오늘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고. 이건 내 딸이 나한테 남긴 마지막 인연일지도 모르니까. 저 집이 멀지 않아요. 혹시 차 한 잔이라도 하고 가시... 말을 하면서도 내가 놀랐어요. 나는 평생 사람을 집으로 들이지 않았거든요. 남자는 망설였고 아이는 내 얼굴을 잠깐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개 끄덕임이 이상하게도 허락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나는 몰랐어요. 이 작은 초대가 내 인생의 가장 따뜻한 시간이자 가장 위험한 시간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 나는 그냥 생각했어요. 민지가 이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을 거야. 그 생각 하나로 충분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어두운 데 있으면 밝은 불빛을 보면 의심을 안 하게 되더군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그때는 왜 이렇게 따뜻하게만 들렸는지. 그날 집에 불이 다시 켜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길지 않았어요. 보통은 차 안에서 다음 회의 생각, 다음 일정 생각을 하느라 창밖을 볼 틈도 없는데 그날은 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말수가 적고 웃지도 않았는데 괜히 마음이 쓰이는 얼굴. 민지가 어릴 때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던 얼굴이랑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자동 센서 등이 켜졌어요. 그 불빛이 이 집에서는 늘 차갑게 느껴졌는데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사람이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을까요? 신발. 아무 데나 두셔도 돼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남자는 괜히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고 아이는 잠깐 서서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너무 천천히 봐서 오히려 마음이 쓰였죠. 이 집은요 크기만 크고 늘 비어있는 집이에요. 소파는 비싸고 식탁은 6명용인데 거기 앉아본 사람은 늘 나 하나였어요. 배는 안 고프세요? 남자가 대답하기 전에 아이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작게. 부엌에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안에 있는 게 너무 회사원 같더라고요. 샐러드, 저염 반찬, 혼자 먹기 좋은 소포장 음식들. 아이에게 내놓기엔 너무 차가운 음식들이었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배달 앱을 켰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아이가 좋아할 것 같은 불고기 하나. 이 집에서 밥 냄새가 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식탁에 음식이 놓이자 아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 손이 참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부서질까봐 조심하는 사람처럼. 많이 먹어도 돼.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 손이 잠깐 멈췄다가 조금 빨라졌어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민지도 처음 우리 집에 친구 데려오면 저렇게 먹었거든요. 눈치 보면서. 애가 낯을 좀 가립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주 예의 바른 거예요. 식탁 위에서 말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조용한 식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이 집에서 이런 소리가 난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이를 거실로 데려왔어요. 민지 사진이 있는 액자 앞에. 이 사람이 강민지야. 아이의 시선이 사진에 딱 멈췄어요. 웃을 때랑 똑같아요. 뭐가? 눈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나는 늘 민지 눈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에게 민지 어릴 적 사진을 보여줬어요. 유치원 졸업사진, 운동회 사진, 아빠 손 꼭 잡고 있는 사진. 아이는 말없이 한 장 한 장 봤어요. 언니는 항상 이런 집에서 컸을 줄 알았어요. 아니,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이 집은 나중에 생긴 거야. 그 말이 참 부끄러웠어요. 이 집은 민지 기억이 없는 집이거든요. 아이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여기 따뜻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조명은 늘 같은데. 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집이 따뜻한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오면 따뜻해진다는 걸. 남자는 시계를 보며 일어섰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이도 따라 일어나려 했고요. 그때 내 입이 먼저 열렸어요. 다음에 또 와도 돼요. 말을 하고 나서 내가 제일 놀랐어요. 남자는 잠깐 멈췄고 아이는 나를 봤어요. 뭔가를 묻는 눈빛. 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어요. 민지 얘기.
나한테도 좀 해줘요. 난 엄마인데도 잘 몰라. 그날 이후로 아이와 남자는 가끔 우리 집에 왔어요. 아주 가끔. 너무 자주 오면 깨질까봐 서로 조심하는 것처럼. 아이는 민지방에 있던 책을 읽었고 나는 아이에게 밥을 해줬어요. 아주 사소한 일들이었는데 그게 내 삶을 조금씩 바꿔놓더군요. 어느 날은 아이 혼자 왔어요. 아빠는 일 있어요. 그 말이 그땐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이랑 둘이 앉아 TV를 봤어요. 별 내용 없는 예능이었는데 아이 웃음소리가 나더군요. 그 소리에 나는 괜히 채널을 안 돌렸어요. 그날 밤 아이를 보내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이 집이 전처럼 크지 않게 느껴졌어요. 나는 민지 사진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민지야, 엄마가 조금 늦었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 아이가 내 집에 들어온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저 나는 이렇게 생각했죠. 등잔 밑이 어두웠다면 이제는 불을 켜면 되겠지. 그 불빛이 누구를 비추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따뜻해지면 눈도 같이 풀어지더라고요. 나는 그때 경계라는 걸 잠시 내려놨던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려놓고 싶었던 거겠죠. 그날은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바로 우리 집으로 왔어요. 교복 위에 조금 큰 후드티를 입고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익숙한 듯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찾더군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던 사람 같았어요. 학교는 어땠어? 그냥요. 딱 그 정도. 더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된 것 같았거든요. 나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았고 아이는 거실에 앉아 그림을 꺼냈어요. 민지방에 있던 낡은 스케치북. 원래는 내가 버리려고 모아둔 물건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냥 두게 되더군요. 아이의 그림은 늘 비슷했어요. 사람 몇 명, 집 창문 불 켜진 방. 며칠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남자가 아이를 데리러 왔을 때였어요. 저기, 죄송한데요. 그는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애가 학원을 하나 다니고 싶어 하는데 참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나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바로 알았어요. 돈 얘기였죠. 하지만 그때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공부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아, 그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남자는 정말로 미안한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이 진짜처럼 보였거든요.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카드를 꺼냈어요. 이거 쓰세요. 학원비랑 교재비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시고요. 아니, 이렇게까지. 괜찮아요. 공부하고 싶다는데 못하게 할 순 없죠. 아이는 그날 나를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환하게.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이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를 채우는 기분이었죠. 그 이후로 부탁은 조금씩, 정말 조금씩 늘어났어요. 겨울 외투가 낡아서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휴대폰이 너무 오래돼서 학교에서 불편하대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이 아이는 민지가 남긴 인연이고 내가 민지한테 못해준 걸 이 아이한테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내가 고마웠어요. 어느 날 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오늘 학원 끝나고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저녁은? 거기서 먹고 올게요. 나는 아이 가방에 용돈을 넣어줬어요. 5만 원짜리 한 장. 모자라면 더 줄까? 아니에요, 충분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나는 아이의 학원비를 냈고 필요한 물건을 사줬고 가끔 용돈도 줬어요. 그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는 솔직히 확인하지 않았어요. 확인할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더 큰 부탁을 했어요. 저기, 정말 죄송한데요. 애가 컴퓨터가 필요하대요. 학교 과제도 있고 요즘은 온라인 수업도 있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컴퓨터요? 그럼 좋은 걸로 사줘야겠네요. 아, 아니에요. 중고로. 중고는 왜요? 새 걸로 사주세요. 얼마 정도 하는데요? 한 150만 원 정도면. 나는 그 자리에서 현금을 꺼냈어요. 200만 원. 이거 드릴게요. 컴퓨터 사고 프린터도 필요하면 사주시고요. 은정 선생님. 정말 이렇게까지. 남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모습이 정말 진심처럼 보였어요.
아이는 새 컴퓨터를 받고 너무 좋아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이거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나 봐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부탁이 들어왔어요. 학원을 하나 더 다니고 싶대요. 영어 특강이라는데 애 생일이 다음 주인데 선물을 뭘 해줘야 할지. 학교 야외 학습비가 필요하대요. 나는 그때마다 돈을 내줬어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절하면 아이가 섭섭해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 아이가 나한테서 떠나는 게 무서웠어요. 어느 날 저녁 아이가 집에 왔을 때였어요. 나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요즘 학원은 어때? 재미있어? 아이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 대답이 왜인지 모르게 힘이 없어 보였어요. 그날 밤 나는 서재에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최근 몇 달간 나간 돈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500, 600,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액수였죠. 하지만 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돈은 벌면 되니까요.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내가 점점 확인하지 않게 됐다는 거였어요. 돈이 어디 쓰이는지, 아이가 정말 학원에 가는 건지, 그 물건들이 정말 필요한 건지. 나는 그냥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집에 왔을 때 가방에서 영수증 하나가 떨어졌어요. 나는 무심코 그걸 주었죠. PC방 이용료 마이너스 5만 원. 순간 내 손이 멈췄어요. PC방? 아이는 분명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왜 PC방에? 이거. 내가 영수증을 들자 아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야, 그거. 친구랑 같이. 친구랑? 네, 숙제를 같이 하러. 나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뭔가 걸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의심. 아주 작은 의심이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며칠 뒤 아이가 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나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다가 슬쩍 아이 옆으로 갔죠. 오늘은 뭐 그려? 그냥요. 아이의 그림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림 속에는 집이 있었어요. 불 켜진 집. 그런데 이상했어요. 집 안에 사람이 3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있고 한 사람은 그 옆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창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왜 밖에 있어? 나는 가볍게 물었어요. 정말 가볍게. 잘 모르겠어요. 그림은 내가 그린 건데 모른다고? 그냥 그렇게 그려졌어요. 그 순간 아이가 연필을 놓더니 그림을 뒤집었어요. 빠르게. 너무 빠르게. 마치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듯이. 나는 그날 그 그림을 계속 생각했어요. 창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 그게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며칠 뒤 아이가 또 다른 그림을 그렸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했어요. 불 켜진 방 탁자 그리고 그림자. 사람은 2명인데 그림자는 3개였어요. 여기 그림자 하나 더 있네. 내가 가리키자 아이는 잠깐 멈췄어요. 빛이 2개면 그림자도 2개잖아요. 빛이 2개? 네.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어요. 뒤에서 비추는 빛이라니. 보통 빛은 앞에서 비추는 건데. 나는 그때부터 아이의 그림을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림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거든요. 문은 열려 있는데 사람은 나가지 않거나, 창문은 닫혀 있는데 커튼이 바람에 날리거나, 웃고 있는 사람의 눈이 슬퍼 보이거나. 어느 날 나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지혜야. 아이 이름은 박지혜였어요. 너 그림으로 뭘 말하고 싶은 거니? 아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봤어요. 그 눈빛이 참 복잡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도와달라는 것 같은데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할머니. 그림은요? 말보다 빨라요. 뭐가? 진실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진실? 무슨 진실? 그날 밤 나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을 다시 꺼냈어요. 모든 그림을 펼쳐놓고 한참을 봤죠. 그리고 알았어요. 이 그림들이 순서가 있다는 걸.
첫 번째 그림에서는 세 사람이 행복해 보였어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한 사람이 조금 멀어져 있었어요. 세 번째 그림에서는 그 사람이 창밖에 있었어요. 네 번째 그림에서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말로는 못하는 이야기를. 다음날 남자가 또 부탁을 했어요. 저기, 죄송한데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나와서요. 애가 감기 걸려서. 나는 그때 처음으로 물었어요. 병원비요? 어느 병원에 가셨는데요? 남자는 잠깐 멈췄어요. 정말 찰나. 야, 동네 내과요. 큰 병원 아니고. 그 잠깐이 내 안에서 소리를 냈어요. 크게가 아니라 아주 작게. 하지만 나는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영수증 있으세요? 네? 병원 영수증이요. 나중에 보험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남자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야, 그게 버렸는데요. 버렸어요? 병원 갔다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네,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 밤 혼자 생각했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아이가 학교에 간 사이 나는 거실을 청소하다가 소파 쿠션 사이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구겨진 종이 한 장. 펼쳐보니 아이 글씨였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딱 그 한 줄. 내 손이 떨렸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걸까? 왜 이걸 구겨서 숨긴 걸까? 나는 그 쪽지를 다시 접어서 제자리에 놓으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히 서랍에 넣었어요. 아이가 일부러 보여주지 않은 거라면 나도 모른 척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아직은. 하지만 그날 밤부터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그 문장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다음날 나는 결심했어요. 확인하기로. 아이가 학교에 간 사이 나는 아이 방에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민지 방이었던 그 방. 이제는 아이 방이 된 그곳.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문제집이 놓여 있었어요.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죠. 하지만 서랍을 열었을 때 내가 본 건 교과서가 아니었어요. 만화책, 게임 공략집, 그리고 영수증 뭉치. 나는 손을 떨면서 그 영수증들을 하나씩 펼쳤어요. PC방 이용료, 오락실 토큰 구매, 편의점 마이너스 간식료, 학원비로 준 돈이 이렇게 쓰인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노트 한 권이 나왔는데 펼쳐보니 아이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하지? 다음엔 뭘 부탁할까? 아빠 말대로 하면 되겠지. 내 손에서 노트가 떨어졌어요. 아빠 말대로? 그럼 이게 다 계획된 거였단 말인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아이 목소리였어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 나는 재빨리 노트를 제자리에 넣고 방을 나왔어요. 학교 일찍 끝났구나. 네, 오늘 체육대회라서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웃었어요. 그 웃음이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나는 아이를 계속 관찰했어요. 아이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평소처럼 잘 먹었습니다 하고 평소처럼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그날 밤 남자가 아이를 데리러 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를 다시 봤어요. 현관에 서 있는 그의 모습, 고개 숙인 자세, 조심스러운 말투, 그 모든 게 연습된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 잘 부탁드립니다. 그가 인사를 하는데 나는 대답 대신 물었어요. 요즘 아이하고는 어때요? 성적 좀 올랐나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네, 조금씩요. 조금씩요? 몇 달째 다니는데 조금씩이에요. 그게 나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다음에 학원 성적표 좀 보여주세요. 궁금해서요. 네, 그러죠.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를 데리고 나가.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내가 바보였던 걸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민지 사진 앞에 앉았어요. 민지야, 엄마가 또 실수한 것 같아.
사진 속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웃고 있을 뿐이었죠.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아이가 학교에 간 사이 택배가 하나 도착했어요. 아이 이름으로.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 택배를 열어봤어요. 안에 든 건 최신형 게임기였어요. 아이가 학원 교재를 산다고 했던 그 돈으로 산 거였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학원비, 컴퓨터, 옷, 신발, 휴대폰.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전부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나를 속이기 위한 것들이었죠. 나는 그 게임기를 다시 상자에 넣고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확인할 때가 됐다고. 며칠 뒤 아이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말이 없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림도 그리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뭔가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나는 아이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있어줬죠. 한참 뒤 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응. 저 할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아이를 봤어요. 아이는 눈을 들지 못하고 바닥만 보고 있었죠. 뭔데? 저는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할머니를 속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뭘? 학원도 안 다녔고 컴퓨터도 공부용 아니었고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다른 거 샀어요. 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아빠가 그러래요. 할머니는 외로운 사람이니까 잘하면 돈 받을 수 있대요. 저는 아빠 말 안 들으면 아빠가 저를 버릴까봐. 그만. 내가 아이를 막았어요.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아니에요. 할머니는 들어야 해요. 저는 나쁜 애예요. 나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지혜야, 너는 나쁜 애가 아니야. 아니에요. 너는 살아남으려고 한 거야. 그게 잘못은 아니야. 아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내 품에서 한참을. 할머니. 할머니를 진짜로 속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아빠가 알아. 다 알아. 할머니. 이제 어떻게 돼요? 나는 아이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어떻게요? 어른 일은 어른이 하는 거야. 그날 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는 진짜로 확인할 시간이었거든요. 변호사는 사흘 만에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서재에서 만났죠. 아이가 학교에 간 시간이었어요. 대표님, 확인하신 대로 좀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꺼낸 서류에는 남자의 이력이 적혀 있었어요. 김철수, 46세, 전과 3범, 사기 횡령 그리고 아동학대. 내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어요. 아동학대요? 네. 5년 전에 전처사이의 자식을 학대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혜는 법적으로는 딸이 아닙니다. 재혼한 아내의 아이인데 그 아내도 2년 전에 가출했고. 변호사는 말을 잠깐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 아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주민등록도 말소됐고. 내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지혜는 지금 완전히 혼자인 거잖아요. 법적 보호자도 없이.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남자가 최근 대표님 명의로 대출을 시도했습니다. 뭐라고요? 물론 실패했습니다. 서류가 위조였거든요. 하지만 시도 자체는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대출? 내 명의로? 아마 대표님 도장이나 신분증을 복사할 기회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은행에서 확인 전화를 드렸고 대표님이 모르는 일이라고 답하셔서 막혔지만 나는 그제야 기억났어요. 한 달 전쯤 은행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대출 신청하셨냐고. 나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아니다라고 답했었죠. 그게 이런 일이었다니. 대표님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잠깐만요. 나는 변호사를 막았어요. 아이는요? 지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법적으로는 아동보호시설로 가야 합니다. 보호자가 없으니까요. 그럴 순 없어요. 하지만 대표님이 법적 보호자가 아니시잖아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그럼 제가 보호자가 되면 되잖아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입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입양이든 뭐든 이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대표님,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이미 그날 저녁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아이를 거실로 불렀어요. 지혜야, 나한테 할 말 있지? 아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할머니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응. 아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빠가 시켜서. 알아. 할머니한테 거짓말한 거. 정말. 나는 아이를 막았어요. 지혜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네?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그리고 나한테 신호도 보냈잖아. 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할머니가 저를 미워할 줄 알았어요. 미워하긴. 너를 왜 미워해? 나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너는 이제 안전해. 내가 지켜줄게. 그날 밤 남자가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아이 데리러 가겠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날 남자는 평소처럼 웃으며 현관에 들어섰어요. 하지만 거실에 변호사와 경찰이 앉아 있는 걸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죠. 이게 무슨... 앉으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앉았어요. 김철수 씨, 할 말 있으시면 하세요. 저는 대출 시도한 거, 서류 위조한 거, 그리고 아이를 이용한 거 다 알고 있어요. 남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면 사람을 속이고 아이를 이용해도 돼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혜는 어떻게 할 생각이셨어요? 돈 다 뜯어내고 나면?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경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김철수 씨, 동행하시죠. 남자가 끌려나가는 순간 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남자와 아이의 눈이 마주쳤죠. 남자는 입을 열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는 내 곁으로 와서 조용히 앉았죠.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돼요? 너는 여기 있는 거야. 여기요? 응. 내가 원한다면. 아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나는 아이를 안아주며 생각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가까이 있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려고 하지 않아서 안 보이는 거였어요. 나는 너무 오래 눈을 감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집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더 이상 학교를 빼먹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끔, 정말 가끔 악몽을 꿨죠. 어느 날 밤 아이의 비명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 방으로 달려갔어요. 지혜야. 아이는 침대에 앉아서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할머니. 꿈 꿨어요. 아빠가. 괜찮아, 꿈이야. 나는 아이를 안아줬어요. 그날 밤부터 나는 아이 방 문을 열어두기로 했어요. 불도 작게 켜두고. 혹시라도 아이가 무서우면 나를 볼 수 있게. 몇 주가 지났어요.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변호사가 잘 처리해줬어요. 나는 지혜의 법적 후견인이 됐고 아이는 공식적으로 내 보호 아래 들어왔죠. 어느 날 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저를 도와줘요? 왜긴 왜야.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속였잖아요. 나는 아이를 보며 말했어요. 지혜야, 너는 살아남으려고 한 거야. 그게 잘못은 아니야. 그리고 너는 나한테 신호를 보냈잖아. 그 쪽지, 그 그림들. 너는 나한테 도와달라고 말한 거야. 아이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실망? 내가 왜 실망해?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날 이후 아이는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고 미술 동아리에도 들어가고 웃음소리도 많아졌죠. 어느 날 아이가 그림 한 장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그림 속에는 집이 있었어요. 불 켜진 집. 그리고 창가에 두 사람이 서 있었죠. 나와 아이. 예쁘다. 할머니 이제 언니한테도 보여줘도 돼요? 민지한테. 당연하지. 우리는 함께 납골당에 갔어요. 아이는 민지 앞에 그림을 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저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가 지켜주고 있어요. 나는 그 옆에서 딸에게 말했어요. 민지야 엄마가 이제야 엄마 노릇하는 것 같아. 늦었지만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불고기. 식탁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는 요리 잘하시네요. 뭘? 이게 어디 요리야? 그냥 대충 한 건데. 하지만 아이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왜냐면 사랑으로 만든 거니까. 그 말에 나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어요. 사랑으로 만든 거라니.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 그날 밤 나는 민지 사진 앞에 섰어요. 민지야, 이 아이 덕분에 엄마가 다시 사는 것 같아. 고마워, 이 아이를 보내줘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집안은 조용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몇 달 뒤 아이는 학교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림 제목은 할머니의 집이었죠. 시상식에 나는 처음으로 학교에 갔어요. 민지 아빠가 항상 하던 그 일을. 아이는 무대에 올라가서 나를 봤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죠.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어요. 아, 이게 가족이구나. 피는 이어주지만 선택은 지켜준다. 나는 이 아이를 선택했고 이 아이도 나를 선택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우리는 함께 TV를 봤어요. 별 내용 없는 예능이었지만 우리는 함께 웃었죠. 할머니 내일은 뭐예요? 내일은 우리 외식할까? 진짜요? 어디로요? 내가 먹고 싶은데. 와, 좋아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그 소리는 이 집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였죠. 나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 집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이제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어둠을 인정하고 끝까지 보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게 진짜 불을 켜는 거라는 걸.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딸은 떠났지만 새로운 인연이 왔고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아요. 아이는 내 옆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나는 아이를 조심히 안아 방으로 데려갔어요. 침대에 누이고 이불을 덮어주고 불을 작게 켜두었죠. 잘 자, 지혜야. 할머니도 잘 자요. 문을 조금 열어두고 나왔어요. 거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죠. 나는 소파에 앉아 민지 사진을 봤어요. 민지야, 엄마 이제 괜찮아. 걱정 마.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고 불안함도 없이. 왜냐하면 이제 나는 알거든요. 등잔 밑이 어두워도 불만 꺼지지 않으면 괜찮다는 걸. 그리고 우리 집 불은 절대 꺼지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독배.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를 해요. 나도 평생 실수만 하고 살았죠. 딸한테도 남편한테도.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더라고요. 나는 지혜를 만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그건 어둠을 피하라는 게 아니라 어둠을 인정하고 계속 불을 켜라는 의미였어요. 지금도 우리 집 불은 환하게 켜져 있어요. 누군가 어두우면 들어올 수 있게. 누군가 외로우면 기댈 수 있게. 그리고 나는 이제 알아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나는 지혜를 선택했고 지혜도 나를 선택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